바쁜 현충일이었습니다. 하필 우리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오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은 즉각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고 현충원에선 어제 민주당이 수석 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겨냥해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한 데 대해 최 전 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내 부하를 죽인 게 저입니까? 북한입니까?를 묻는 등 어수선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는 피 묻은 전투복에서 시작한다며 참전 용사들을 영웅으로 부르면서 최대한의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 서울현충원에 입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68번째 현충일, 윤 대통령은 숭고한 희생을 한 선열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후대에 이야기를 가르쳐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됐다며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밝혔습니다. 특별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고 6.25 전사자로 73년 만인 오늘 동생과 같이 묻힌 고 김봉학 일병에 대한 안장식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워싱턴 선언으로 더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언급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추념식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과 대간첩 작전 전사자가 있는 제3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지난 1981년 6월에 조성된 이 묘역에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건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여야 모두 호국영령 추모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는 가짜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편향 외교를 고집하면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서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충일을 맞아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추모의 뜻을 밝혔지만 외교 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를 통해 북한 눈치를 보며 가짜 평화구걸은 안 된다고 밝히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 속에서 굳건한 안보 태세로 선열들이 지켜내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해 전략적 자율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현 정부가 무책임한 말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편향적 이념 외교는 위험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고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힘쓰겠습니다. 정의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결이 아닌 대화로 갈등 대신 공감과 협력의 길을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명예이사장 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재명 대표가 3주간의 고민 끝에 내놓은 회심의 인선이 9시간 만에 없었던 일이 되면서 결국 내분만 키우고 이 대표의 리더십은 코너에 몰리게 됐으니까요. 혁신을 앞세워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의혹, 또 김남국 코인 논란 등을 잠재우려 했지만 오히려 친명, 비명, 전면전에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된 이재명 표 당 혁신. 이 대표는 관련 질문에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시면 될까요? 당 이래경 이사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혁신이 급했어도 상식 밖의 인물로 국민께 상처를 줬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표명하는 것, 즉 대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부의장은 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유가족께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전쟁 도발보다 더 슬픈 망언 도발이다.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이라고 격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수습에 부심하는 듯 보이지만 비명계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MBN과 인터뷰한 복수의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리더십 임계점이 온 것일 수 있다. 의총 때 리더십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 건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이재명 대표 체제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했죠. 거세지는 정치권 파장, 국회 출입하는 김태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래경 이사장이 사퇴한 뒤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나의 심정을 가장 잘 전해줬다며 자신이 언론과 이재명계의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평가한 기사를 언급한 건데요. 이제 해당 글에는 이 이사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없음에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이유로 친명계 인사라고 공격을 받았고 자신의 SNS에 올린 개인적인 글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음모론 신봉자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퇴 입장문에서 이 이사장은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퇴한다고 했는데 논란이 된 글들에 대해서는 따로 사과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왜 미리 내부에서 검토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은 당연히 듭니다. 결국 누가 임명했던 겁니까? 이래경 이사장에 대한 추천은 주로 외부에서 받았다고 민주당은 밝혔는데요. 네. 이제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은 논의는 했지만 이래경 위원장 위촉은 바로 전날 알게 됐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는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루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먼지떨이식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먼지떨이식으로까지 했어야만 아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3주 넘게 고민해서 한 인선인데 10시간도 안 돼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후임 정해졌을까요? 후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어제 이래경 이사장이 사퇴한 뒤에 이재명 대표는 후임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역량이 있고 또 신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지요. 다만 다음번에도 외부 인사를 지명할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인물이 없는 건 여나 야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제 사퇴와 함께 논란이 됐던 게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권 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최원일 전 함장에게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없다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건데요. 맞습니다. 이제 보도 이후에 권 수석은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이 발언에 대해 최 전 함장은 고소하겠다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권 수석 대변인이 발언의 잘못을 알았다면 진정으로 사과를 했으면 될 텐데 그마저도 변명으로 일관하기 바빴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 전 함장은 오늘 현충일 행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제 사퇴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 요청을 했는데요. 최 함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 등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본 뒤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가 직원들의 해외 파견 근무에 혈세를 펑펑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외 투표 준비를 명목으로 12년간 248억 원을 들였죠. 하지만 제외 투표율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성과도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해외 연수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부터 재외투표 준비를 위해 선거관리관을 해외로 파견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선까지 12년간 해외로 나간 장단기 관리관의 수는 146명. 총선과 대선을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9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파견됐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모두 247억 9,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앞서 아빠 찬스 의혹의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가 지난 대선 때 추천 절차 없이 미국 파견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파견 인력 선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인 선관위의 병폐를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파견이지만 해외 20대 총선 투표율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21대 총선 투표율보다도 낮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제외 한인 수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파견 여부가 차이가 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직원 연수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요즘 지자체가 비영리 시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조사하고 있죠. 서울시 조사 결과 이번엔 8억 원 이상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사무실도 없는데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했죠.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도 부당 집행 사례가 속출했는데 무슨 음파 칫솔까지 샀더군요.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직원회의 수당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단체 대표에게 강사료로 310만 원을 주고 공기청정기를 빌리고 컴퓨터를 구매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부적절하게 돈을 쓴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단체 등록은 했지만 사무실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6건이 부적정했고 금액은 8억 7,4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취지와는 다른 사용처에 쓰인 보조금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단체는 지원을 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감사는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도 부당집행 사례 97건을 적발했습니다. 모두 282억 원입니다.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음파 전동 칫솔 구입 같은 지출도 있었습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보조금 환수가 결정이 되면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존 제도를 좀 보면서 정비하겠다. 정치권에선 전장현 측이 지하철 시위 당시 서울시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썼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과외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23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정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선 25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보는데 이 점수를 넘어섰다는 거죠. 하지만 범행을 은폐하는 데는 무척 서툴렀다고 하죠. 먼저 안진우 기자의 보도 보시고 그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수사 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유정.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정유정은 정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검사는 모두 20개 항목으로 40점 만점인데 한국은 통상 25점,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수는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이 나와 사이코패스란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정도 25점을 넘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게 진단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언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정유정의 성장 환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보다는 행동 패턴이 너무나 엉성하고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오랫동안 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됐다라고. 검찰은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입증한 뒤 정유정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추성남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 기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건 중간 검사 결과라고 보고 이번에 최종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코패스 검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이건데요. 이게 그 PCLR이라고 하는데 이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가 개발했습니다. 총 20개 문항이고 4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범죄자가 시험지에 답안을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하면서 많으면 100여 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생도 될 수 있겠군요. 네,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건데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7-8시간에 걸쳐서 진행한 면담을 토대로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2008년 처음 도입됐는데 국내 실정에 맞는 작업을 거쳐서 한국판 체크리스트가 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유정은 몇 점이 나온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범위는 넘었습니다. 다만 그 정확한 수치를 아직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MBN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고위험군인 25점 이상은 넘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범죄자의 점수보다는 낮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사이코패스 검사가 애초에 남성 위주로 개발이 됐고 또 정유정이 여성이고 23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친오빠 등 가족을 살해하거나 실명시키고 방화를 저지른 어민숙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가 도입되기 전이긴 하지만 당시 29살이었던 이 여성을 직접 면담한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40점 만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정유정 씨한테로 돌아와 보죠. 정유정에게 남다른 점도 있었다면서요? 네, 앞서 저희 MBN이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이 정유정에게서 사이코패스 성향은 엿보이지만 단정짓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MBN이 다수의 경찰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사 결과가 조금 이상하다, 특이한 성향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정유정이 왜 이런 성향을 보였는지 이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유정이 살인에 대한 쾌락을 느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쾌락형 살인범죄라고 진단하는데요. 조금 선뜻하지만 인터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살인과 유기의 불균형성, 그러니까 살인은 좀 완벽하게 했는데 유기 훼손은 좀 어설프게 한 부분은 살인에 대한 쾌락이 높아서 뒷정리가 사실은 미흡한 이런 경우는 쾌락살인의 초기 단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유, 소름 끼치네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성향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여러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선천적 요인 그리고 후천적 요인 둘 다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혹시 소시오패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이 소시오패스는 잘못됐다는 걸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으로 볼 때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부분에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쪽이 더 강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이코패스 점수가 혹시 형량에 영향도 줍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국살인 이은혜 아실 겁니다. 이은혜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기준 25점을 웃도는 31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은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 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쓰이지만 양형 기준으로는 삼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2018년 일본 여행 중에 아내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26점으로 나왔지만 피고인이 정신 이상과 관련한 장애를 앓은 적이 없다며 심실 상실 주장을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다를 게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추성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하고 얼마 뒤 검찰이 부르지 않자 검찰을 찾아갔지만 검찰이 만나주지 않았던 적 있었죠. 이번에 또 그러니까 내일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면담을 받아주지 않으면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측 입장을 보면 내일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하긴 검찰 입장에선 서두를 이유가 없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불발됐던 송영길 전 대표.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송 전 대표는 SNS에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인데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는다면서 내일 오전 검찰에 또다시 2차로 자진 출두하겠다며 면담이 불발된다면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은 이번에도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의사를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협의가 전혀 없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어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여타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29명의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 중 송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빼고 나머지는 돈을 받은 인물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있을 이성만,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까지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극단 선택을 하는 경우 통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죠. 그런데 9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유족에게 보험금 9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예외적인 선고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품 배송을 하다 지난 200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된 A씨.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이듬해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나빠지면서 결국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곧바로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는데 사망 당시 지인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던 상황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보험금 거절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공방까지 가면서 1심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본 반면 2심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A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숨질 당시 경제적, 신체적 문제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면서 유족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단순 자살로 사망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데요.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필리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6년 전 한인 피살 사건 기억하십니까? 현지 경찰까지 포함된 일당이 한인 사업가를 유인 납치해 돈을 요구했던 사건인데 우리나라 범죄도시 2 영화에서도 그 내용이 차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집에서 납치됐던 50대 한인 사업가 지모 씨. 납치범들 요구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넸지만 지 씨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납치범들은 현지 경찰이었고 살해 장소도 필리핀 경찰청 주차장으로 밝혀져 양국의 외교 사안으로 불거졌습니다. 야사의 장관은 피랍 우리 국민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 필리핀 정부가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하여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그리고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주범 피의자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 마약 단속국 소속이었던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원 제리 옴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까지 사과했던 사건이 길고 긴 재판 끝에 한 매듭을 지은 겁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We are very sorry that it had to happe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당시 필리핀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대내외 비판을 불씨시키려 필리핀 경찰청장이 얼차려주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습 설치한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를 경찰에 철거한 것을 놓고 경찰은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임시 분향소 운영과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실제 철거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양측 의견을 이혁재 기자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세운 고 양회동 씨의 분향소는 경찰에 의해 철거됐습니다. 경찰은 분향소가 도로를 막는 불법 설치물인데다가 구청에서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했지만 노조 측은 경찰이 철거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고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행정대집행법을 살펴보면 주체는 지자체를 뜻하는 행정청으로 돼 있습니다. 통상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경찰은 충돌 상황을 관리하는 등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행정대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찰이 위임을 받거나 아니면 대리를 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통행권 보장 뭐 이런 걸 갖다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한 거로 보면 뭐 폭넓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죠. 분향소나 천막 등 설치물이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계고 등 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만 분향소 설치가 위급한 해를 끼쳤는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천막 설치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상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행정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행정대집행 때 경찰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석이 갈리는 상황. 고발이 이뤄지면 결국 경찰의 철거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원래 은행을 소개시키는 일이 잘 되면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우리은행은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다 불발되면서 대신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영수 전 특검이 이순우 당시 우리은행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김 씨의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당시 민간업자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양재식 변호사를 먼저 소환한 뒤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 하셨나요? 50억 클럽과 관련해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특검은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첫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50억) 클럽 의혹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 전망 법조팀 홍지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김만배 씨가 문을 연 이유 어떤 이유였을까요? 50억 클럽 의혹 사건에서 그 돈을 약속했다는 김만배 씨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사자인 김 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에 고삐를 조여오면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김 씨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박 전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이자
1년 5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 전 특검은 사실 대통령하고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하고도 그렇고 특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먼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수사를 하기도 했죠.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봤을 때 박 전 특검은 돈이 오간 인물 중에서 대장동 사업에 가장 깊게 연루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기도 했고 2015년부터 16년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선 전 수사팀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곽상도 전 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박영수 전 특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 차례는 누가 될까요? 검찰 수사는 돈이 오간 정황들이 있는 인물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 아들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고문료 등을 받은 박 전 특검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외에 검찰은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사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돌려주면서 압수수색을 받은 변호사와 관련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그 다음 대상으로 김 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클럽 그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료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가 기부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네. 여기에 50억 원의 돈이 오간 언론사 사주와 리스트에 함께 이름을 올린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추가로 더 증언한다면 수사는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예, 홍지호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오전 10시 묵념 사이렌이 울리자 지난주 새벽 시간 울린 경계경보 소리로 착각해 적잖이 당황한 분들 꽤 있었죠. 예전에는 많이 보이던 아파트 단지 내 태극기도 가뭄에 콩나듯 드문드문 눈에 띌 뿐이었습니다. 현충일 풍경 김태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아파트 단지 내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현충일을 맞아 순국 선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분간 울리는 묵념 사이렌이지만 아예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혹시 사이렌 울리는지 아셨는지? 아니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 북한 정찰 위성 발사로 새벽 시간 발령됐던 경계 경보와 같아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비상 사태 경고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이제. 현충일을 맞아 아파트 단지 안 태극기는 요즘 가뭄에 콩나듯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 기껏 태극기 한 개만 걸려 있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일부 조기 개항이 아닌 모습도 보입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다들 태극기 개항에 대한 인식이 컸던 것 같은데 조기 개항 같은 건 이제 잘 몰랐어가지고. 묵념 사이렌과 조기 개항. 예전에 봤던 현충일의 모습은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한낮 30도에 이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등 전국 곳곳에는 이 휴일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쭉 이어졌죠. 당분간은 오늘과 같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임시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은 이미 한여름입니다. 모래사장에서 망중한을 즐기다 몸이 뜨거워지면 바다로 뛰어들면 그만입니다. 밖에 있을 때 너무 햇빛이 세서 더웠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해요. 징검다리 연휴는 오늘로 끝. 아쉬운 마음에 인근 호수를 찾았습니다. 모터보트가 시원스레 물결을 만들고 그 위로 웨이크보드를 타고 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고 이제 다음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짚푸른 나무 아래 빨간 황토끼리 깔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선 가족부터 3355 친구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도 챙깁니다.
황토길을 걷는 촉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합니다. 이 그늘진 산책길을 천천히 따라 걸으면 바깥 더위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도 좋다고 그랬어요. 직장 오늘 쉬고 그래서 또 친구하고 하여튼 또 바람도 쐴 겸. 오늘 전국 곳곳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오르며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원치 않는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는 계속 오는데 나가자니 나갔다는 문구가 신경 쓰이고 눈치 보느라 나가지 못했던 분들 많죠. 문구가 남지 않는 일명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생기자 3주 만에 200만 명 넘는 이용자가 탈출했습니다. 단톡방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컸나 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5천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여러 명이 함께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선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고 갑니다. 회사 업무에 활용하고 모임 날짜를 공유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채팅방에서 쉼없이 울리는 알람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알람을 끈다 해도 줄지 않는 메시지 역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네, 많죠.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알림을 꺼놓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보는 편이에요. 불만이 쌓이자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가능했던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했고 3주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활성화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방을 나가도 나갔다는 문구가 남지 않는 겁니다. 단톡방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나올 그런 권리를 선택하고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는 시범 단계지만 정식 기능으로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신경영 선언을 한 지 내일로 딱 30년이 됩니다. 그 뒤 불량 휴대전화 화형식까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해 말 회장에 취임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여기에 맞춰 어떤 새로운 비전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1993년 미국 한 가전 매장에서 삼성 제품이 냉대받는 모습을 본 이건희 선대 회장. 양에서 질로 경영 방향을 바꾸는 체질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계속 불량 안 된다. 질을 향해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 1995년 불량률이 높았던 애니콜을 불에 태우는 등 15만 대를 폐기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화형식을 겪은 삼성 휴대전화는 2012년 세계 시장 1위에 올랐고 1993년 자산 41조 원, 매출 28조 원이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자산 448조 원, 매출 302조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한 지 30년이 되는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과 업황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또 한 번 여러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분기 반도체 사업은 4조 5,8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독주 체제를 굳히면서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지난해 10월 회장으로 승진한 후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의 신경영 선언 같은 새 비전을 제시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헤르손 지역 카호우카 댐이 파괴됐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인데 근처에는 원전도 있죠. 시민들의 피해가 크겠죠. 양측은 파괴 배후로 서로 상대국을 지목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파괴된 댐 사이로 흐르는 물의 양과 속도가 엄청납니다. 이곳은 수력발전 시설이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으로 현재는 러시아가 점령 중입니다.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Російська армія здійснила черговий акт терору. Вона підірвала Каховську ГЕС. Через 5 годин вода дістане критичного рівня. 젤렌스키 대통령 주재 안보국방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댐 인근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반에도 우크라이나군 반경로와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댐을 공격해 수해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댐이 폭격으로 파괴됐다며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침수 피해도 우크라이나는 위험 상황을 경고했고 러시아는 괜찮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내탓 공방 중인 의도적인 댐 폭파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애플이 7년 넘게 개발해온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바로바로 연결하는 이른바 공간 컴퓨팅 시대가 열린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문제는 비싼 가격이죠. 워싱턴에서 최준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애플이 스키 고글 형태의 새로운 컴퓨터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2014년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으로 1,000명 넘는 개발자들이 7년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디지털 콘텐츠가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애플의 첫 제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ision Pro is a new kind of computer that augments reality by seamlessly blending the real world with the digital world. MR은 혼합 현실을 의미하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확장해 현실과 가상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고글을 쓰면 아이폰 운영체제를 사용자가 눈과 손 등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센서를 갖췄습니다. Just like it's in your physical space. And you control Vision Pro using the most natural and intuitive tools, your eyes, hands, and voice. 또 아이폰과 같이 페이스타임 등의 통화로 재택근무에 활용할 수 있고 대형 스크린과 공간 음향을 제공해 영화 감상 용도로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가격은 $3,499, 우리 돈 약 456만 원으로 내년 초 출시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유일한 영화가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2였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후속편 범죄도시 3가 전편보다도 빠른 속도로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2편 연속 1,000만 가능할까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배우 마동석 씨 코미디와 액션이 관객들을 하루에 100만 명 단위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다 모여 여기다. 잘 나왔어요. 영화 범죄도시 3가 개봉 6일 만에 500만을 넘기면서 올해 최고 흥행작이었던 스즈메의 문단속 기록을 거뜬히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도시 3는 실제 사건들에 기반해 마약 범죄를 그려 생생함을 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마약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는가, 이런 한 10몇 년 걸쳐가지고 나왔던 그 사건들을 많이 조사해가지고. 2명으로 늘어난 악당 수에 괴물 형사 배우 마동석의 액션도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번엔 연타, 복싱, 연타 같은 액션들도 많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무기들을 쓰는 또 액션들도 있어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전편보다 관객 운집 속도가 더 빠른 데다 경쟁작의 화제성이 떨어져 연속 1,000만 관객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액션 자체도 호쾌하지만 캐릭터의 매력도 있고 위트도 있는 그런 전작의 매력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서 마동석이라는 배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 같아요. 최근 한국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고전하는 가운데 담비 같은 킬러 콘텐츠의 흥행 소식에 영화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연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현충일인 오늘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의 강한 열기 속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도심 속 분수대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더워집니다. 서울이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밀양을 포함한 내륙 등지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 서 계신다면 쾌적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7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8도, 대구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중부지방에는 비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